런던 자연사박물관의 분자고 고학실, 새벽 3시 17분. DNA 분석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일치율 78%. 그건 신라 왕족의 육골이었습니다. 학계는 그를 지웠고 세상은 그를 조롱했지만 경주의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무엇이 그를 무너뜨렸고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브라이튼입니다.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 분자고 고학실 선임연구원이죠. 38년을 살면서 유골 547구를 분석했고 17개국의 고대 유전자를 다뤘으며 제 손을 거친 데이터는 논문 23편이 되어 그중 11편이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으로 데이터를 읽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숫자였고 유골은 유골이었죠. 그게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다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일은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벽 3시 17분이었어요. 분석기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밤 근무를 자청한 건 저였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질문도 잡담도 없는 시간이 편했어요. 책상 위에 샘플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신라 시대 유골이었어요. 8세기 경주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라벨에는 S77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죠. 유전자를 추출하고 하플로그룹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기계적이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밀봉팩 안에 뼈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1300년이라는 시간이 묻어 있었죠. 저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페트리 접시에 놓고 시약을 떨어뜨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뼈 표면을 적셨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머를 켰어요. 5분. 그동안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원심 분리기에 샘플을 넣고 돌렸어요.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회전했습니다. 20분이 걸렸죠. 추출액을 피펫으로 빨아올려 분석기에 주입했어요. 기계가 작동하고 화면에 진행바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책상 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파미르 고원을 배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 1946년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해 영국으로 건너오셨죠. 지질학자였습니다. 돌을 연구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자로서 뼈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96%. 진행바를 봤어요. 거의 다 찼습니다. 98%.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엔 긴장됐어요. 100%. 완료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하플로그룹 RNA. 중앙아시아 기원. 유전자 일치율 78%. 대족은 샘플 루카스 브라이튼. 손에 든 머그컵이 덜컹거렸어요. 커피가 책상과 서류 위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못했어요. 화면만 봤습니다. RNA. 그건 중앙아시아와 유럽계 하플로그룹이었어요. 신라 왕족에게서 나올 수 없는 코드였습니다. 78%라는 수치는 더 이상했어요. 그건 5대 인의 직계 혈연에서나 나오는 일치율이었죠. 조부모와 손자 사이. 증조부모와 증손자 사이. 그런데 지금 1300년 전 신라 무덤 속 누군가와 저의 유전자가 78%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류야. 중얼거리며 재검증 버튼을 클릭했어요. 분석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같은 결과. 78%. 세 번째 검증을 돌렸습니다. 역시 같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7번째 검증까지 돌렸습니다. 새벽 5시 38분이 되자 해가 떴어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죠. 78%. 그 숫자가 계속 깜빡였어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갑게 식은 유리였어요. 템스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런던 브리지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죠.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일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어요. 파미르 고원. 실크로드가 지나던 곳. 동서양이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태어나 1947년 영국으로 건너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자로 1987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앙아시아 혈통이 4분의 1 섞인 평범한 백인 학자.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뭘까요? 할아버지의 조상이 신라까지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라의 누군가가 파미르까지 왔다는 건가요? 1300년 전. 그 먼 시간을 건너. 어떻게? 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과학자로 객관성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경주신라 무덤을 쳤습니다. 이미지들이 쏟아졌어요. 금관.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뭇가지 모양. 돌무덤. 봉긋하게 솟은 언덕 같은 형태.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 정교하게 세공된 금속 장식. 낯설었어요. 분명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익숙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라에 대해 안 것도 논문 몇 편이 전부였어요. 8세기 통일신라. 동아시아의 강국.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이미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것처럼. 마치 기억나지 않는 고향을 본 것처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울컥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6월 547구를 다루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항공권 검색 앱을 켰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다음 주 화요일 직항편. 좌석이 3개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이메일로 탑승권이 날아왔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11월 17일 오전 6시 30분. 그 순간 뭔가 끝났어요.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이 저를 움직이는지. 과학자의 호기심인지, 인간의 본능인지. 아니면 1300년 전 누군가의 부름인지. S771.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귀족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와 닮아 있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강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어요. 동쪽을 향해. 해가 뜨는 쪽으로. 저는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평선 너머, 제가 가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어쩌면 제 안에 이미 있는 곳. 경주.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1300년 전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는 정확히 11시간 47분을 날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런던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지만 깨끗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공항 철도를 탔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졌으며 간판들이 한글로 가득했어요. 읽을 수 없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묘했죠. 마치 기억 저편에 있던 풍경을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탔습니다. 경주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고 논밭이 펼쳐졌으며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기와지붕들, 낮고 부드러운 능선들, 구불구불한 시골길들. 저는 그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파미르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비슷했습니다. 산의 곡선이, 하늘의 색이, 땅의 질감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8,000km나 떨어진 곳인데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실크로드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했고 피가 섞였고 문화가 전해졌을까요? 1300년이라는 시간은 멀지만 어쩌면 가까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내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런던과도 서울과도 달랐습니다. 뭐랄까 무게가 있었어요. 오래된 무게, 시간의 무게, 1300년이 쌓인 도시의 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불국사 근처 게스트하우스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년의 얼굴로 100m 넘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죠. 관광 오셨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요. 신라 역사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기사님이 100m로 저를 다시 봤어요. 외국 사람이 신라를 연구해요? 신기하네.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도 관심 없는데.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낮은 건물들, 2층, 3층짜리 상가들, 한옥 스타일로 지은 카페들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봉긋한 언덕들이 보였어요. 고분이었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왕들, 귀족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1300년째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S771, 제가 찾아야 할 그 사람도 저속 어딘가에 있을까요? 저기 대릉원이에요.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공원이 보였어요. 잔디밭 위에 고분들이 솟아 있었는데 5개, 6개, 7개가 넘게 보였습니다. 세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천마총, 황남대총 다 거기 있어요. 신라 왕들 무덤이죠. 금관도 거기서 나왔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왕들의 무덤 안에 제 혈통과 연결된 누군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곧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의 나무 대문,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나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죠.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온돌방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뒷산이 보였고 저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은 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요? 78%라는 숫자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호기심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저를 이끌었던 건 아닐까요? 1300년 전부터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었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제 옆을 지나쳤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느새 절 앞에 서 있었어요. 분황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돌탑 하나가 서 있었는데 모전석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죠. 벽돌처럼 작은 돌을 쌓아 올린 탑이었는데 기울어져 있었어요. 세월이 그 위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절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흙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성질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향불 냄새가 났습니다. 매캐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뚝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따라 걸어가 법당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부처상이 있었습니다. 금빛이었지만 낡았고 눈이 감겨 있었으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저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경외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30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느끼는 겸손함이었을까요? 이곳의 별들은 늘 동쪽을 가리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는데 검은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이소연입니다. 경주문화재연구원 큐레이터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악수했습니다. 루카스 브라이튼입니다. 알아요. 런던에서 오셨죠? 외국인 학자가 신라 유골 연구하러 온다는 건 여기선 큰 소문이에요. 제가 당신 방문 신청 이메일 받았어요. 맞았습니다. 제가 경주문화재연구원에 방문 신청을 했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었죠. 답장을 안 주셔서요. 죄송해요. 승인이 복잡해요. 외국인 연구자는 특히요. 하지만 당신이 온 건 알고 있었어요. 이소연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밤에 보세요. 신라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특히 동쪽 해가 뜨는 곳이죠. 그들에게 동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고 생명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파미르 고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거기서도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죠. 특히 동쪽 별을요. 이소연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에서 이해로 변했죠.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겠죠. 78%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 연구 제안서에 있었어요. S771 샘플과의 유전자 일치율이요. 연구원 모두가 받고 모두가 믿지 않았죠. 당신도요? 이소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믿어요.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니까요.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움직이고 피가 섞이고 문화가 전해진 길이었죠. 당신의 할아버지와 신라의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왜 이상한가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밤에 다시 오세요.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곳 탑 꼭대기에서 별을 보면 파미르 고원과 같은 배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북극성이요. 13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다시 분황사로 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장 밖에서도 탑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은하수가 보였고 북두칠성이 보였으며 카시오페이아가 보였고 그리고 북극성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별들은 할아버지도 보셨을 거예요. 파미르에서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 위로 또 할아버지도 봤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300년 전 신라의 누군가도 이 별들을 봤을 거예요. 같은 별을 같은 배열로 같은 경외감으로 올려다봤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고 외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결된 것 같았어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1300년 전 누군가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고분 하나를 열어요. 보존 처리 작업 때문인데 함께 가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소연의 차를 타고 석굴암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갔어요. 차창 밖으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희뿌옇게 보였죠. 공기가 차가웠어요. 여기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고분이 보였어요. 대릉원의 거대한 고분들과는 달리 소박했습니다. 잔디로 덮인 봉분이 조용히 서 있었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연구원 2명과 보존 처리 전문가 1명만 있었습니다. 8세기 중반 고분으로 추정돼요. 왕족은 아니고 귀족급으로 보입니다. 이소연이 설명했어요. 고분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돌로 쌓아 올린 벽. 천장이 낮았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했어요. 이소연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벽을 따라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 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폐를 채웠습니다. 온도계 보세요. 이소연이 벽에 붙은 디지털 온도계를 가리켰어요. 11도. 정확히 섭씨 11도였습니다. 1년 내내 이 온도를 유지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하지 않죠. 신라 사람들은 이걸 알고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기후가 변해도 이곳은 변하지 않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300년째요. 온도도 습도도 어둠도 그대로예요. 통로 끝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묘실이었어요. 천장이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좁았죠. 바닥에는 돌판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꽃무늬, 용무늬. 색이 거의 다 바랬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목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니, 목관이었던 것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거의 썩어 없어졌고 뼈들만 남아 있었어요. 두개골, 갈비뼈, 팔뼈, 다리뼈.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소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S771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곳이죠. 같은 시대, 같은 계층, 같은 방식으로 묻힌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뼈들을 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꿈꿨으며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왜 여기 누워 있을까요? 1300년째 어둠 속에서 11도의 공기 속에서 혼자. 내가 여기에 있었던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연이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78%요. 제 유전자와 일치하는 누군가가 이런 곳에 누워 있었어요. 1300년 동안. 혼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목이 메었습니다. 이소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두개골을 향해.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닿을 수 없었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지면 뭔가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인지 아니면 제 안에 뭔가인지 몰랐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루카스 씨. 이소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11도의 공기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1300년의 무게가 제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소연이 허락해 준 거였어요. 기록용으로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묘실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또 눌렀어요. 찰칵. 뼈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한 번 더. 찰칵. 그때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위로. 손등 위로. 바닥 위로.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미안했습니다. 1300년 동안 혼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이 78%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나가요. 이소연이 말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묘실을 나왔어요. 통로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 따뜻한 공기, 살아있는 공기. 앉으세요. 이소연이 근처 바위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녀가 물을 건넸어요.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달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소연이 물었어요. 이렇게 반응한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47구를 다뤘어요. 런던에서. 한 번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샘플이었어요. 데이터였죠. 하지만 여기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선 사람이니까요. 당신과 연결된 사람이니까요. 맞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런던의 547구는 그냥 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S771은 그리고 방금 본 그 사람은 제 안에 있었어요. 제 피 속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요. 이소연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산을 내려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소나무들, 안개, 멀리 보이는 경주 시내. 살아있는 세계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11도의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 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7개의 읽지 않은 메일. 런던 박물관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긴급, 즉시 연락 요망, 해명 요구. 무슨 일일까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부서장이 보낸 거였어요. 루카스, 당장 연락하시오. 당신의 연구가 언론에 노출되었소. 박물관은 당신의 연구를 공식 인정하지 않으며 귀국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열었어요. 동료 연구원이 보낸 거였습니다. 루카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언론에 했나? 자네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네. 언론? 저는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메일에 링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기사였습니다. 한국 온라인 매체였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백인 학자 신라 왕조의 유럽 혈통 주장. 역사 왜곡 논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어요. 런던 자연사박물관 연구원. 78% 유전자 일치율. S771 샘플. 다 맞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브라이튼 연구원은 신라 왕족이 유럽 혈통이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역사를 백인 중심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제국주의적 역사 왜곡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 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창을 봤어요.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는 외국인. 한국 역사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네. 78%? 조작 아니면 오류지. 경주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 이소연이라는 큐레이터도 공범 아닌가? 마지막 댓글에서 멈췄습니다. 이소연. 그녀까지 엮였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이소연 씨, 기사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닌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벌써 여러 매체에 퍼져 있었어요. 제목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신라는 백인이 세웠다. 황당한 주장의 진실.
영국 학자의 역사 도발, 학계 발칵. DNA로 역사를 바꾸려는 서양 학자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연구 제안서는 비공개였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원 내부 문서였어요. 누가 유출했을까요? 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소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루카스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구원 내부에서 누군가 유출했어요. 아마 당신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외국인이 한국 역사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요? 괜찮으세요? 저요? 오늘 오전에 원장한테 불려갔어요. 왜 외국인 연구자를 고분에 데리고 갔냐고 허가도 없이 내부 정보를 공유했냐고 질책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잖아요. 78%는 사실이에요. S771과 당신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돼야 하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신라를 유럽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기사를 봤어요. 왜곡이 심하더라고요. 하지만 루카스 씨, 진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학자예요.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지붕들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내일 연구원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장이 당신의 출입을 금지했어요. 언론이 조용해질 때까지는요. 그럼 S771은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이소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일단 조용히 있어요. 언론에 반응하지 말고 소셜미디어도 하지 마세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씨. 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멀리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으로. 저 안에 S771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야 할 그 사람이.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증오의 말들. 비난의 말들. 저는 그걸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아팠어요. 하지만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역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가 뭘 안다고. 78%? 거짓말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댓글창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런던의 실험실이 그리웠어요. 조용한 새벽. 형광등 불빛. 분석기 소리. 단순했던 시절. 숫자만 중요했던 시절.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78%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S771은 더 이상 샘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안에 있는 누군가였고 제가 찾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소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댓글창이 아니라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할리드. 제 동료였어요. 파미르 출신의 고고학자. 난민 신분으로 영국에 온 지 15년째였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할리드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으며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루카스? 지금 몇 시인데? 시차를 잊고 있었어요. 런던은 지금 오후였을 겁니다. 미안해요, 할리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할리드가 화면 속에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배경이 보였어요. 실험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곳. 형광등 불빛이 그대로였어요. 경주에서 무슨 일이야? 소문 들었어. 기사도 봤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엉망이에요. 제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한국을 모욕한다고 난리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할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진실은 늘 불편한 법이지. 특히 정체성과 관련된 진실은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리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내 이야기를 해줄게. 2009년이었어. 파미르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지. 당시 나는 타슈켄트 대학 소속이었어요. 우리는 고대 유적지를 찾았어. 8세기쯤 되는 사원터였죠. 화면 속 할리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원 벽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신라 양식이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신라요? 응. 연꽃 문양이었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쓰이던 그 독특한 양식. 나는 확신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신라 사람들이 파미르까지 왔다는 증거라고. 할리드가 화면 밖을 봤어요.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사진을 찍었어. 스케치도 했지.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2010년에 내전이 시작됐어. 파미르 지역이 전쟁터가 됐지. 나는 영국으로 도망쳤고 그 사원은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할리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도 잃어버렸어. 피난길에 다 버려야 했지. 지금 남은 건 내 기억뿐이에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 15년 동안. 런던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골을 분석하면서 내 고향의 역사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할리드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루카스, 당신은 운이 좋아. 증거가 있잖아. 78%. S771.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야. 나처럼 기억만 남은 게 아니라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 내 파미르의 연꽃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당신의 S771은 아직 거기 있어. 경주에. 땅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할리드가 화면 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왔어요. 작은 돌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파미르에서 가져온 유일한 거야. 사원 마당에서 주운 돌. 화면에 돌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꽃잎 같은 형태. 연꽃 문양의 일부야. 이게 전부예요. 내 고향에 신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 손이 떨렸습니다. 할리드도 떨고 있었어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사람도 잃는 거야. 나는 내 고향을 잃었어요. 내 언어도, 내 문화도, 내 정체성도 다 잃었지. 그리고 그 역사의 증거까지 잃었어. 지금 남은 건 이 작은 돌 조각 하나. 할리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 당신은 포기하면 안 돼. S771을 포기하면 그건 단순히 연구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1300년 전에 실크로드를 건너간 수많은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 살았던 사람들을, 피를 섞고
문화를 나눈 사람들을 지우는 거야.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연구원 출입도 금지됐고 언론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논문 말고. 대중한테 직접 말해. 무슨 뜻이에요? 할리드가 화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책을 써. 강연을 해. 학계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직접 가. 진실은 결국 사람들 마음에 닿을 거야.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논문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 이건 내 조상이 아니에요. 중얼거렸습니다. 할리드가 물었어요. 뭐라고? S771은 제 조상이 아니에요. 78%라고 해도 1300년이면 너무 멀어요. 혈연이라기보다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거울이에요. 내 거울. 할리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거울이지. S771을 보면서 당신 자신을 보는 거야. 당신의 할아버지를 보고 당신의 뿌리를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지. 그게 역사의 의미야.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어요. 파미르에서도 보였을 별들. 신라에서도 보였을 별들. 할리드, 고마워요. 천만에. 그리고 루카스. 네. 무서워하지 마. 진실은 당신 편이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어요. 카시오페이아가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300년 전에도 저 별들은 저기 있었을 겁니다. S771도 봤겠죠. 할리드의 파미르 사원에 있던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봤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별을 보며 손이 떨림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심.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논문은 버리겠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겠어요. S771의 이야기를. 실크로드의 이야기를. 국경을 넘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소연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조용할 거예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없어요. 가보세요. 감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박물관 앞에 섰을 때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기와 지붕 형태를 본뜬 독특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몇몇 관광객들이 보였지만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라 전시실로 향했어요. 1층 중앙홀에 들어서자 유리 케이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1500년 전의 유물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금관이 보였어요. 천마총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어요.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 옥으로 만든 고곡들, 그 정교함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500년 전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었다는 게요. 유리관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어요. 금관 뒤로 제 모습이 겹쳐져 있었는데 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금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아니 1300년 전 누군가가 저를 통해 지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쁘죠?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였는데 10살이나 11살쯤 됐을까요?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미나라고 적힌 명찰이 걸려 있었어요. 응, 정말 예뻐. 제가 대답하자 미나가 제 옆에 섰습니다. 금관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금관 쓴 사람은 왕이었대요. 아주 오래전에 1500년도 더 됐대요. 알아. 정말 오래됐지?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아저씨는 외국 사람이에요? 눈 색깔이 우리랑 달라요. 응. 영국에서 왔어. 우와, 영국. 거기 여왕님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님.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수한 아이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돌아가셨어. 이제는 찰스 3세가 왕이야.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 왔어요? 우리나라 금관 보러 왔어요? 응. 그리고 신라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왔어. 미나가 제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저씨도 신라 사람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78%를 S771을 제 혼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미나가 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모른다고요? 신라 사람이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해. 내 할아버지는 파미르라는 아주 먼 곳에서 왔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의 조상이 어쩌면 신라에서 갔을 수도 있어. 미나가 눈을 크게 뜨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이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응. 신라 사람들은 다 우리 조상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조상도 신라 사람이면 우리랑 가족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였지만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나를 봤어요. 그 맑은 눈을 주저함 없는 미소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미나가 다시 금관을 보며 말했어요. 근데 아저씨, 저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금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유리관 속 금관을 봤어요. 1500년 전 누군가가 쓰고 있던 왕관을요. 글쎄, 그 사람들은 왕이었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않을까? 미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신라 사람들은 다 우리 조상이래요. 왕도, 귀족도, 평민도, 노비도요. 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나의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럼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피는 다르지만요. 피는 다르지만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저씨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피는 달라요. 근데 마음은 같아요. 마음은 같다고? 네. 아저씨도 신라 사람들 궁금해서 여기 왔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럼 마음이 같은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의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미나야, 고마워.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걸 알려줬어. 날 가족이라고 불러줬잖아. 미나가 다시 웃더니 다른 유리관을 가리켰어요. 저기 귀걸이도 예뻐요. 같이 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 앞에 섰을 때 미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금관 쓴 사람 거래요. 무덤에서 같이 나왔대요. 왕이 죽을 때 같이 묻었대요. 왜 그랬을까? 저승에서도 예쁘게 꾸미려고요. 미나의 대답이 너무 순수해서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1500년 전 그 왕은 저승에서도 금관을 쓰고 싶었을까요? 귀걸이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살고 싶었을까요? 미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대답했어요. 고고학자요. 아저씨처럼요. 나처럼. 네. 아저씨 고고학자죠? 엄마가 그랬어요. 외국에서 온 학자 선생님이래요. 제 직업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어 미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나야, 고고학자가 되면 힘들 거야.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어. 진실을 찾는 게 가끔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과 다를 때가 있거든. 미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맞아. 진실이 중요하지. 그럼 괜찮아요. 저는 진실 찾을 거예요. 아저씨처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좋은 고고학자가 될 거야. 분명히. 아저씨도 좋은 고고학자예요. 어떻게 알아? 미나가 금관을 가리켰어요. 아저씨가 저거 볼 때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봐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행복해서. 행복해서 울어요? 응.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나는 엄마를 기다리러 갔고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적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마이너스 미나 10살. 이 말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S771도 제 연구도 78%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미나와의 만남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어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S771 유전자 분석 논문 초안. 런던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78% 일치율을 증명하는 논문. 신라와 중앙아시아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 학계에 발표하려던 제 야심작이었죠. 클릭해서 열었어요. 67페이지였습니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까지 거의 완성되어 있었어요. 데이터표가 있었고 그래프가 있었으며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학술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문장들로 가득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S771 샘플은 하플로그룹 알리러를 나타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및 유럽계 혈통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와의 유전자 일치율 7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실크로드를 통한 인구 이동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S771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1300년 동안 11도의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이 논문에는 피만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숫자만, 유전자만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파일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났어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그리고 맨 아래 삭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7페이지였어요. 3개월 동안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제 경력의 정점이 될 수도 있었던 연구였죠. 네이처에 실릴 수도 있었고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었으며 제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S771은 샘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13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였고 사랑했을 누군가였으며 울고 웃었을 누군가였습니다. 저와 78%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어쩌면 제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삭제를 클릭했습니다. 확인창이 떴어요. 이 파일을 휴지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지울까요? 3개월의 노력을 547구를 다루며 쌓아온 경력을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릴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확인창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키보드 위로도 떨어졌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해방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증명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S771의 기억, 실크로드의 기억, 1300년을 건너온 사람들의 기억이야.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67페이지가 3개월의 작업이 제 야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이 깜빡였어요.
저는 그것마저 비웠습니다. 완전히 지웠어요. 책상 위가 텅 비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남았어요. 빈 바탕화면. 저는 그 빈 공간을 봤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했어요. 논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잃어버린 별들. 영어로는 더 로스트 스타즈였죠. 할리드가 말했던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책을 쓰겠어요. S771의 이야기를, 실크로드의 이야기를, 국경을 넘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어요.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고분 사진, 분황사 사진, 11도의 묘실 사진, 금관 사진. 하나하나가 이야기였어요. 하나하나가 1300년의 숨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논문을 버렸어요. 대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물론이죠. 제가 촬영 허가 받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루카스 씨, 잘 결정하셨어요. 논문보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경주의 지붕들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멀리 고분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 안에 S771이 있을 거예요. 1300년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노트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300년 전 신라의 무덤 하나에 누군가 묻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왕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평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유전자는 8000km를 건너 파미르 고원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시 1300년을 건너 런던의 한 연구실까지 닿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로, 유전자로, 그리고 마음으로. 한 아이가 말했어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고. 그게 진실입니다. 글이 흘러나왔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석기 앞에서 숫자를 보던 그 새벽 11도의 묘실에서 뼈들을 보던 그 순간 미나가 제 손을 잡던 그 온기, 할리드가 파미르의 돌조각을 보여주던 그 떨림. 다 적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15페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논문이 아니었어요.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자의 보고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여정이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잃어버린 별들 1장. 첫 장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장이 있을 겁니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이야기, 1300년을 건너는 시간 여행. 천천히 쓰겠어요. 논문처럼 급하게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정성껏.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북극성. 1300년 전에도 저 별들은 저기 있었을 거예요. 제 할아버지도 봤을 겁니다. 잃어버린 별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별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논문을 버렸지만 뭔가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찾은 것 같았어요. 곧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S771을 봤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이소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저녁 불국사에서 만나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비밀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녁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며 산 너머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이소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근데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소연이 미소 지으며 계단을 가리켰어요. 저 위로 올라가요. 대웅전 뒤편에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경주 시내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해요. 왜요?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날이거든요. 달도 없고 구름도 없어요.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돌계단이 오르느라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이소연이 앞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작은 평평한 공간이었어요. 난간이 있었고 그 너머로 경주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분들이 어둠 속에서 검은 봉우리로 보였습니다. 여기요. 이소연이 난간 옆 벤치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그녀도 옆에 앉았어요. 둘 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은하수가 선명했습니다. 하얀 띠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고 카시오페이아가 보였으며 북극성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이요. 이소연이 말했어요. 신라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매일 밤. 왕도, 귀족도, 평민도, 노비도 다 저 별들을 올려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파미르 사람들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같은 별들을 봤을 거예요.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별들이요. 시간도 공간도 넘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별들을 계속 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떤 별은 밝았고 어떤 별은 희미했으며 어떤 별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 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신라는 내 조상이 아니에요. 78%라고 해도 1300년이면 너무 멀어요. S771은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닿을 수 없는 거리죠. 이소연이 저를 봤어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S771은 제 조상이 아니라 제 거울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였어요. 제 뿌리를, 제 정체성을, 제가 누구인지를요. 이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벌였구나. 네. 논문은 조상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 증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이해요? 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왜 가슴이 아팠는지, 왜 11도의 묘실에서 울었는지. 그게 조상 때문이 아니라 거울 때문이었어요. S771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안을 들여다본 거였어요. 이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깨달았어요. 역사는 혈연이 아니라 이해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요? 벌써요? 네. 박물관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징계위원회가 열린대요. 가야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해고될 수도 있고 정직될 수도 있고.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이미 제가 찾던 걸 찾았으니까요. 이소연이 슬프게 웃었어요. 그럼 다시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올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하러요. 이소연 씨가 출연해줘야 해요. 저요? 네. S771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소연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이소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루카스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78%를 믿은 거예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별 하나가 흘렀습니다. 유성이었어요. 하얀 꼬리를 그으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봤어요? 이소연이 속삭였어요. 네. 봤어요. 소원 빌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었어요. S771이 편히 쉬기를, 실크로드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요. 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궤적은 제 눈에 남아 있었어요. 하얀 선이 천천히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계속 봤어요. 가야 해요. 이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전망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별들도 조금씩 가려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불국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소연이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잘 가요, 루카스. 잘 있어요, 이소연. 꼭 다시 와요. 약속할게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길게, 따뜻하게. 헤어지기 싫었지만 헤어져야 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이소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소연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노트북, 카메라, 옷까지 몇 벌. 그리고 메모장. 미나의 말이 적힌 메모장.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이 말을 가지고 런던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북극성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S771이 떠올랐습니다. 11도의 묘실에 누워있는 그 뼈들. 1300년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찾던 걸 찾았으니까요. 제 거울을 봤으니까요. 1300년 전에 누군가와 연결되었으니까요. 꿈속에서 저는 실크로드를 걷고 있었어요. 파미르 고원을 지나 사막을 건너 산을 넘어 경주까지. 길은 멀었지만 별들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1300년 전 신라 무덤에 잠든 한 사람이 2024년 런던의 한 과학자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78%라는 숫자로 시작된 여정은 10살 미나가 건넨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라는 한마디로 완성되었고 루카스는 깨달았어요. S771은 제 조상이 아니라 제 거울이었다고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거울 2글자를 남겨주시거나 자유롭게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국경을 넘어 연결된 우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